투자할 때 드는 감정도 있긴 한데 투자를 부추기는 주변 심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있죠. 몇 년 전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되게 있었죠. 유행했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던 단어였는데 내가 갑자기 거지가 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변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쵸.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나는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되게 슬픈 단어가 유행을 했어요. 유행했죠. 네. 한동안. 그래서 그런 벼락거지들이 내가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들어갔다가 되게 손실을 많이 보고 많이 봤죠. 예, 빚도 쌓이고 이런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좀 팀장님의 마인드셋 이런 게 좀 있나요? 일단 저는 그 벼락거지 마인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100%는 아니지만 네. 약간 그런 감정이 들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큰 감정 중에 아닌 것 같고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저희 회사 오기 전에 다른 회사를 다녔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직 앞두고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공부를 했어요. 비트코인 2014년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모를 때 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뭐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컴퓨터를 이용해서 채굴을 하면 이게 재화가 되고 네. 이렇게 거래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채굴도 계산해봤어요. 전기세랑 해갖고 네. 한 달 오. 채굴을 하면 네. 한 3만 원 정도 손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2014년 기준에서 3만 원 큰 돈이 아닌데 네. 그래도 또 어줍지 않게 또 생각을 한 거죠. 3만 원 아깝게 이걸 내가 할 수는 없지. 네. 안 한 거예요. 참. 네. 그래서는 이제 막 이직하고 좀 정신 없다가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죠. 이렇게 그 비트코인이 그래서 좀 그때 3만 원 손해 볼 때는 한 30만 원도 안 됐는데 30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미쳤네. 시장이 이럴 수가 없다. 네. 부정하고 네. 일단은 그래도 관찰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오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00만 원이 갔거든요. 나중에. 네. 아이고 30만 원이 1,000만 원이 갔는데 심지어 3만 원 때문에 그 1,000만 원 갔다가 또 쭉 내려왔다가 다시 또 그렇죠. 한 2천만 원 갔잖아요. 아, 네. 그 2천만 원 가기 전에 아내가 그 비트코인 같은 거 사야 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거 투자하지 말자. 그러고서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또 2천만 원 간 거죠. 그래서 저희 딸이 맨날 놀리거든요. 아빠가 하는 거 다 틀리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거 안 한 걸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다고 100% 버는 건 아니고 안 했으니까 또 잃지는 않았으니까 다음을 준비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가 되게 강해갖고 벼락거지 마인드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고 벼락거지라는 건 약간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거고 사실은 대부분 투자자 심리가 방어 기제가 크거든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과감하게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상당히 또 소수예요. 네. 내 옆 사람이 뭐 비트코인으로 1억을 벌었네. 내 뒤에 엔진에도 뭐 2억을 벌었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런 심리, 여기 자본주의에 보면 또래 집단 심리 같은 거죠. 아, 그렇죠. 누구 친구들이 하면 네, 해야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럽고 다만 주의할 점은 모든 투자가 마지막에 갈수록 위험해집니다. 이런 거죠. 앞에 간 사람은 10번 중에 9번 실패할 수 있지만 네. 한 번의 성과가 클 수는 있어요. 맨 뒤에 투자하는 사람은 10번 중에 뭐 한 절반 정도는 벌고 절반 정도는 잃을 수 있는데 대신 잃을 때 손해가 클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늦게 하는 심리일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끝물에. 그래서 저희도 보면 뭐 이게 막 가격이 말도 안 되게 갈 때가 있어요. 옛날에 뭐 우리가 맨날 소재를 쓰면 서브프라임 그때 보면 원유가 막 엄청 폭락을 합니다. 원유가 막 폭락해서 배럴당 뭐 30불 이렇게 떨어져요. 좀 떨어지는 동안에도 투자 기회가 있고 그다음 다시 한 60까지 오르나? 그때도 기회가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쯤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도 투자자들이 안 합니다. 계속 지켜봐요. 그리고 이제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막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손절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살아남는데 네.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뭐 말도 안 되게 막 엄청 가격이 차이 나는데 뭐 이걸 왜 여지껏 하고 있었을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조언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일적으로 모든 고객들 매매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증거금이 부족하든 업무가 생기면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미 들여다본 상태에서는 이분이 뭐 증거금 더 넣어야 되니까 쳐다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격 같은 거 보면 손실이 많으셨구나 이런 거 판단이 되는데 너무 늦은 거죠.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있고 가장 제가 그래도 10년 넘게 한번 10년 주기를 넘어서 이 직업을 해보고 느낀 건데
투자의 기회는 돌아옵니다. 네. 제가 2008년에 너무 주니어여가지고 네. 투자 기회가 있었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또 사실 일하는 게 되게 버거웠어요. 그때 뭐 주니어인데 막 우리 영화 여러 개 봤지만 막 세상이 망할 것처럼 막 사태가 많잖아요. 네. 그 힘들어가지고 이제 한 좀 경력이 찼을 때 다시 서브프라임 같은 사태가 오면 나는 이제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좀 돈 번 분들한테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조언이 돈을 좀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회가 올 때 투자를 하려면 돈이 조금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조금 모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오면 나는 두 번째니까 잘할 수 있어. 그랬었는데 이제 모았는데 그게 금방 오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10년 넘었는데 안 오네. 그러고서 이제 빚을 갚았어요. 모아놓은 돈을 쫙. 그러고서는 몇 달 있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죠. 여러분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니까 그 심리가 되게 웃긴 게 제가 빚을 다 갚고 나서 투자 기회가 이렇게 보이는데 다시 빚을 지기가 좀 싫은 거예요. 네. 약간 망설였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되게 작게 했어요. 그냥 있는 자본 갖고 했는데 그때가 수익률이 좋았죠. 코로나 이후고 잠깐 한 1년 올라갈 때 기회는 또 옵니다. 네, 기회는 또 기회는 옵니다. 또 올 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쉬워하지 않고 교훈은 또 얻었잖아요. 빚을 갚더라도 잘 생각하자. 네. 그리고 기회는 또 온다는 게 되게 좋은 마인드셋이고 약간 주문 같기도 합니다. 내가 다음 기회가 오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난번은 마음만 준비를 했지 진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고 네. 이번에는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마인드거든요. 기회는 또 온다. 기회는 또 오죠. 그때까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뭐 인터넷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네. 역사는 반복된다고. 네. 뭐 형태가 다를 뿐이지 비슷한 위기들은 항상 오거든요. 네. 위기 이꼬로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뭐 아까 범님이 얘기한 야수의 심장을 그때는 장착을 하시고 네. 그 저는 탈착 시기여서 그때 야수 심장을 잠깐 한 1, 2분 꼈다가 뺐다가 아닌가? 그걸 야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잠깐 야수 네, 심장이 네, 있어요. 네. 잠깐은 네. 과감하게 샀다가 다시 빼놓고 후회하고. 네. 그렇지만 그런 게 또 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셋 기회는 또 옵니다. 기회는 제 또 고객들 온다.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오늘 이제 잃으실 수 있고 오늘 벌 수 있는데 다음 기회 투자 기회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불합리하지만 첫 번째 투자는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된다. 네. 두 번째 투자는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그렇게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만큼 이렇게 승률을 높여서 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사람들이 느슨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참 중요하다. 준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인드셋을 좀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기회는 항상 다시 오기 기회를 다시 때문에 온다. 네. 그 기회가 올 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준비가 돼야 이게 된다. 마인드셋이고 네. 뭐 벼락거지라는 기사가 뭐 10년 뒤에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때 내가 얼마나 오픈 마인드로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죠. 네. 그 비트코인 거래 많은 사람 들었지만 안 한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이 다큐멘터리 보면 쇼핑할 때 여성이 훨씬 감정적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쇼핑할 때 저도 감정적이라고 느끼긴 하지만 네. 이게 남성과 여성의 소비 심리가 다르듯이 투자 스타일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좀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가 느끼기에는 이제 투자 관련해서 남자분, 여자 고객분이 다르게 투자한다 이런 느낌은 별로 많지는 않았고요. 네. 다만 이제 민원 상담할 때 남녀의 차이는 있죠, 명확하게. 네. 불만을 토로하는 방식이라든지 네. 그런 거는 차이가 있지만 투자는 글쎄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저희가 모든 개인 고객 투자를 들여다보진 않으니까 네.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투자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손절을 못하는 건 성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없고 네. 이제 다만 이제 그런 컴플레인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남자분, 여자분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른 건 확실히 있어요. 네. 그래서 중년 남성분들은 이제 좀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경험이 있으니까 약간 나도 직장인으로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높고 그다음 이제 중년 여성분들은 이제 화가 많으시죠. 네. 그래서 그 언짢은 마음을 충분히 설명하실 때까지 네. 들어드려야 돼요. 들어드려야 된다.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확실히 이제 경험이 부족하니까 네. 이제 감정이 좀 더 앞서요. 어. 그래서 자기가 불만이었던 부분을 막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좀 더 이성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하면 저희도 좀 수월한 부분인데 이제 본인 혼자 막 화가 많이 나시는 케이스 혹은 그 인터넷에 말하는 젊은 꼰대 네. 그런 컨셉의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사과를 하면 그 시점부터 대화가 좀 많이 돼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직원이랑 상담하는데 언짢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팀장이시냐?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직원이랑 얘기해서 언짢은 거에 대해 미안하게 사과를 한다. 내가 직원하고 잘 교육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왜 내가 서운했는지, 내가 왜 불만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일부 아주 일부 젊은 분들은 사과를 하면 그때부터 협상을 시작을 하세요. 네. 그러면 사과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을 하시죠. 뭐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거에 상담하고 그럼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려요. 뭐 저도 고객분들이 잘못한 게 없는 케이스들이 또 꽤 많으니까 그런 거 최대한 설명하고 이게 뭐 회사에도 규정이 있으니까 네. 이 한도에서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네.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고 감독원에 이제 무작정 민원을 넣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면 또 성실히 대답해드리면 되죠. 뭐 네.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치만 이제 약간 그 차이는 있죠.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사과를 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은 일단 조금 한 수 접어주시긴 해요. 네. 근데 약간 젊은 분 중에 사과를 하면 이제 뭐 더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죠.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다양한 아주 다양한. 하신 말씀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약간 할만한처럼 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저도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상담을 팀원들이 해요. 그래서 네. 감정 노동자의 그 어떤 어려움을 우리도 일부 맛보고 네. 직원 중에는 그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들도 그럴 있어요.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해요.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희 고객의 99%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네. 이성적으로 필요한 거 물어보시고 심지어 직원들이 좀 친절하면 고맙다는 얘기도 하시고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아주 극소수의 조금 이렇게 이상한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직원들한테 상기를 시켜주죠. 그 좋은 고객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더 서비스를 집중하자. 네. 왜냐면 뭐 소위 진상 고객분들은 네. 아주 정도로 벗어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해봐야 뭐 감정을 많이 속상하게 네. 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뭐 험한 말도 많이 하시고. 네. 말씀을 듣는데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보면 그런 고객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떠오르는 고객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그쵸.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보다는 더 많은 선량한 고객분들한테 서비스를 집중한다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그 빨리 잊어버리는 네. 게 나아요. 어차피 그런 분들은 특징이 뭘 해드려도 화가 나실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그게 포인트예요. 아무리 네. 우리가 해도 화가 나실 거니까 뭐 그분의 성향이 그러니까 거기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 이런. 네. 좀 가벼운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 네. 이게 자존감이 낮을 때 뭐 더 많을 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돌이켜 보면 저도 그런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 날보다도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이 있었던 날 소비가 더 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팀장님은 좀 과소비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과소비는 현재 진행형이죠. 여기 그 다큐멘터리 보면 이제 네. 얼마 저축과 그 개수 해갖고 과소비 그렇죠. 측정하잖아요. 네. 잠깐 계산하려다가 네. 진짜 과소비 나오면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 계산하다 말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쇼핑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 뭐 여러 가지 샀지만 이거 질문 주시기 전에는 그 깊이 있게 뭐 룰이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나름 또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나름 소비에 저도 나름 규칙을 소비에? 갖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게임 같은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네. 옛날에 이제 목돈 생기면 한 번에 막 게임 2개 사고 그랬는데 그때 크게 깨달은 게 너무 그 한 개 하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씩 뭔가 사서 내가 소비할 때는 네. 이 한 100% 즐기는 걸 2개 사면 50밖에 못 즐긴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아 그러면 이거 한 번에 하나씩 하자. 네. 그러니까 사고 싶은 게 있어도
한 번에 동종의 같은 물건이면 한 번에 사지 않는 네. 편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을 사서 좀 충분히 즐겼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 걸 사고,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만 이렇지. 근데 그게 더 기쁨이 크더라고요. 저는 네. 하나를 충분히 네. 소화하고 그 다음 걸 또 소화하고, 옷도 마찬가지로 같은 스타일 여러 벌 사면 다 뭔가 충분히 쓰지 못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 걸 저는 좀 즐기는 것 같아요. 뭔가 물건 사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기 위한 계획하는 과정.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목돈이 들면 이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해서 어느 시점에 내가 물건을 서베이를 하고 네. 어떤 방식으로 서베이하면 이렇게 구매를 한다, 이런 네. 플랜을 좀 세워놓고 네. 카드 할부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네. 무이자 할부를. 결국은 소비 그런 거 아닐까? 소비라는 게 개인의 만족이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함께 효용을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데 포커싱을 하면 좀 네. 좋잖아요. 여기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어린이들 돈을 어떻게 썼을 때 더 기쁨이 오래가나. 네. 네. 근데 그거는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개인 기준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걸 쓸 때 어떻게 접근하나. 그래서 요새 뭐 젊은 분들이 작은 사치 이런 컨셉의 네, 소비를 네. 하시잖아요. 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좀 더 계획적으로 잘 하느냐. 그리고 또 투자도 마찬가지죠. 투자도 또 상당히 그 기쁨이 있거든요. 투자에 성공했을 때. 그것도 계획적으로 네. 하면 좋지 않나. 뭐 네. 이런 정도는 생각해봤죠. 팀장님 처음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네. 뷔페가 생각이 났어요. 아, 네, 그러니까 뷔페에 가면 저도 뷔페를 좋아합니다만 네. 뷔페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을 다 맛을 보죠. 네. 근데 뭔가 먹고 나왔을 때 네. 뭐가 제일 만족스럽다라는 느낌은 없이 그냥 그쵸, 내가 그쵸, 그쵸. 먹고 싶은 걸 충분히 다 먹었다라는 느낌만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한 가지 음식을 먹으러 가면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100%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런 비슷한 좀 뉘앙스긴 네, 네, 했죠.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원래 하나씩 사면 100%가 이게 두 가지 산다고 200%가 되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다큐멘터리 이제 마지막에 보면 네. 이게 개인이 감정적으로 소비에 이끌리는 경향도 있지만 마케터들이 이 소비자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네. 소비를 하게끔 유도한다라는 얘기도 그쵸, 있습니다. 그쵸. 예. 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제가 일하는 금융권에는 다른 어떤 제조업보다는 마케팅이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투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감독기관에서 네. 마케팅 활동에 제약을 엄청 많이 줘요. 네. 뭐 이건 안 되고 이 표현 안 되고 이런 방식은 안 되고 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되게 강조해서 네. 일단 마케팅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당히 버려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투자가 소비랑 가장 큰 차이, 제가 느끼는 차이는 소비는 좀 이렇게 좀 더 빈번하다가 이럴 수 있어요. 뭘 과소비, 여기도 얘기 나왔지만 막 자주 사고. 네. 근데 투자는 손실 부분이라는 게 생겨갖고 그렇게 반복돼서 하기에 좀 제약이 있어요. 네. 이제 물건을 사면 끝이지만 투자는 사고 그 돈 다 날리면 다음이 없고 이런 네. 구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 좀 기본적으로 어렵지만 해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팀은 원래 기본은 세일즈인데 뭐 마케팅도 하거든요. 같이 해보면 약간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일부는 동감하지 못했던 게, 사실은 세일즈 없는 마케팅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 네. 어쨌든 세일즈가 충분히 있어서 마케팅이 효과가 있는 거지, 세일즈가 아예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케팅만 있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마케터가 훨씬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 이렇게 상호 그걸 해야 되는데, 마치 이제 약간 다큐에서는 마케팅이 좀 더 파워풀하다는 걸 되게 강조하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저는 좀 그렇게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 어떤 천재적인 마케팅 능력이 모두한테 있지는 않거든요. 네. 아주 극소수한테 있어요. 그 제가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 되게 유명한 광고하는 마케팅 한 사람 예시가 막 인터넷에 많거든요. 네, 네. 그 사람이 진례가 네. 뭐 그런 거예요. 여성의 담배 피기에 유도되는 거. 저 그분 아. 압니다. 레드워드 예, 지금 갑자기 성함이 생각나는데, 저도, 네. 아니면은 우리가 뭐 그 프로파간다라는 책을 쓴. 맞아요. 예, 예. 그런 소재를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이 네. 사람은 특별하다고 느끼면서 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막 그 정도의 능력의 마케터는 흔치 않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은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사실
되게 많은 사람의 의사결정이 여기 무의식이 정한다고 했지만 그 무의식이 상당히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반응은 엄청 천양지차거든요. 네. 그래서 일관된 하나의 방향의 마케팅은 어렵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물건의 세계는 물건을 조금 만들고 그렇죠. 종류가 많아지는 다양해지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향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죠. 옛날 모더니즘 초기에는 적은 종류를 다량으로 생산했다면 뭐 네. 포디즘 이런 것들이 똑같은 모양의 차 엄청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인간의 심리는 각각 취향은 제각각이거든요. 특히 뭐 저희가 하는 유튜브도 보면 똑같은 유튜버가 많지만 사람들이 다 각각 보잖아요. 그렇죠. 모두 그 옛날 공중파처럼 하나의 채널을 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저랑 생각이 달라다 이런 네, 생각을 네, 했어요. 네, 네. 그래도 좀 시사하는 바는 있었죠.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구나. 네. 그렇지만 제가 일하는 업종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불가하죠. 네. 감독 기관에서 상당히 싫어하실 겁니다. 투기적인 마음이 끌면 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기억나는 게 투자증권 광고를 보면 맨 마지막에 여자분이 엄청 빠른 속도로 이 투자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넣었어요. 근데 네. 이게 아마 이렇게 법적인 이슈 맞습니다. 때문에 꼭 설명하게 돼 있어요. 설명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분위기 흐리거든요. 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 있죠. 투자를 너무 준비 없이 하는 분들한테는 경각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준비된 질문은 다 끝났는데 네. 범님은 이 편에 대한 소감 간략히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오늘 팀장님은 좀 대단한 비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팀장님만의 마인드셋 뭐 네. 그런 게 있나요? 라고 네. 질문을 꼭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네. 오히려 그런 거 없고 모든 사람은 다 감정적이고 힘들고 그렇습니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저한테는 더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영웅도 범인 안에서 출발하니까요. 네. 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용기 내시면 다 뭐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이제 소비가 조금 더 주여서 네. 금융 관련된 얘기는 좀 작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투자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재밌었어요. 간만에 네. 이렇게 네. 과거도 회상해보고 그리고 또 약간 혹시나 투자 심리 범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보람도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힘내십시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2부 자본주의 2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무리 멘트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달러헌터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